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소식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경제 원픽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승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이슈 세 가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국외 이슈도 한 가지 곁들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제 이슈는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 서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굉장히 이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긴 했지만 잠깐 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들 간의 우정과 사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갈등의 본격화가 되면서 이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테슬라가 받는 영향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스크가 지난 5일 본격적으로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있던 시절에 머스크는 퍼스트 버디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머스크는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3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는 당연히 이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터무니없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아메리카당을 선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미국의 양당제, 즉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낭비와 부패를 비판하면서 이 당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일당제나 다름없는 부패한 구조다라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목표로 한다고 구체적인 전략도 밝혔습니다. 적은 숫자기는 하지만 이 숫자들이 결국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캐스팅 보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기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가시화한 것이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의 레옥트라 전투를 비유로 들면서 선별적 지역 공략을 위한 전세 뒤집기를 예고하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머스크에 대해서 제3당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면서 그가 그걸로 재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스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었죠. 우리 돈 약 2,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감세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서 머스크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둘의 틈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 사실 이 감세 정책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감세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중간에 철회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창당 선언과 함께 둘의 갈등은 다시금 깊어지게 됐습니다. 머스크는 감세가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면서 반기를 들었고요. 이 논쟁 끝에 한동안 잠잠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머스크의 움직임은 단순히 트럼프만 자극한 게 아닙니다. 공화당도 자극을 하게 됐는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게 됩니다. 이 보수 강경파라고 부르는 친트럼프 진영에서도 격한 반응이 쏟아지게 되는데 스티브 배넌이라고 이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는 인물은 머스크는 미국인이 아니라 남아공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조사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추방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공화당 탈당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에 머스크의 창당이 실제 의석 확보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공화당의 기반을 약간은 흔드는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는 단순히 정치권의 일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테슬라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사실 지금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겪고 있으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였고요. 또 중국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 중국 내에서 소수의 전기차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면서 소위 공룡 기업들을 키워내겠다라고 밝히면서 BYD나 지리 같은 기업에 밀리게 됩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15%였던 시장 점유율이 2023년에는 10%로 줄었고요. 올 상반기에는 7.6%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BYD 같은 회사들에게 테슬라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외국 기업인 이제 테슬라의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미국 내부의 정치 리스크와 또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까지 이 아메리카당은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각주의 복잡한 선거법상 이 신당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은 서명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머스크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현주소까지 짚어봤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요. 세계 최대 부호가 미국 정치의 도전장을 내밀고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들 간의 갈등이 또 어떤 운명을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나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기업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맛집부터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실생활 전반에 깊숙이 녹여내고 있는데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AI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3대 강국을 선언했었죠. 그 중심으로 카카오도 이제 AI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과 지도 그리고 게임까지 그야말로 카카오 전체 생태계에 AI를 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신 중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집중하는 거는 단순히 AI 기술을 개발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화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인 건데요. 자, 이에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대화형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PT처럼 이제 말도 잘하고 대화도 가능한 AI인데 카카오는 이것을 AI 메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나나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작용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사실 이 GPT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묻고 답하는 형식의 어떤 추론형 AI인데 카나나는 대화 흐름까지 파악합니다.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주말에 뭐 먹을까라고 했을 때 카나나가 그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해서 맛집까지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국산 AI인데도 성능은 글로벌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AI 벤치마크 호랑이 리더보드에서는 8비 이하 모델 중 1위를 차지했고요. 15비 이하 모델 중에서도 4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해외 모델을 가져다가 손본 게 아니라 완전히 국내에서 처음부터 설계한 프롬 스크래치 방식인데, 즉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이죠. 이 점이 가장 의미가 크고요. 정식 출시는 올 하반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AI 실용화는 단순히 메신저 앱에서만 작용을 할까요? 아닙니다. 금융 앱인 카카오뱅크와 또 카카오페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이미 AI 챗봇이 고객 상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검색과 또 AI 금융 계산기 기능을 추가했는데 원하는 상품을 AI에게 물어보면 직접 추천해주고요. 환율 계산도 해주고 예적금 이자 계산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최초로 국제 AI 경영 인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AI를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아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상담을 해주는 AI가 아니라요.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소비 습관, 금융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초개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나의 소비 패턴과 건강 데이터까지 이제 알아서 분석해주면서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는 시스템인 거죠.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도까지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AI가 도입하게 됩니다. AI 메이트 로컬이 뭐 브런치집 애견 동반이 가능한 것을 알려줘. 비 오는 날 데이트 코스 추천해줘. 라고 대화용으로 말하면 이 모든 가능 여부를 체크해서 찾아준다고 합니다. 정말 맛집 찾는 고생까지 이제 AI가 덜어주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도 줄여지고 번거로움까지 덜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죠. 네이버도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AI가 이용자의 운전 속도나 주행 패턴 등 개인만의 특징적인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도착 예상 시간까지 알려주는 네이버도 전방위적인 AI 도입을 지도에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사실 공통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접목시키고 있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양사의 AI 기능 도입을 구글 지도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차별화된 AI 서비스로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카카오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도와 금융 그리고 메신저 앱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헬스케어에도 AI가 도입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 헬스케어는 프리드라이프와 손을 잡고 생애주기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핵심은 파스타라는 건강관리 앱인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초개인화된 그런 기능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개인화된 건강 루틴을 추천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건강을 챙겨주는 카카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헬스케어 확장에 진심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올해 안에 오픈 AI와 한국형 AI 슈퍼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현되면 카카오는 AI 소비 시장, 즉 B2C AI 시장에서 진짜 선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하나투자증권은 카카오 목표 주가를 50% 상향했습니다. AI 생태계 확장 그리고 톡 광고 성장, 계열사 시너지까지 감안하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심지어 아직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 다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증권가들은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면서 카카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해주는 AI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픈 AI와 손잡고 만드는 슈퍼 에이전트까지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의 이런 전방위적인 AI 확장 계속해서 지켜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국내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세계 완성차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BYD와 지리를 비롯한 중국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현대차는 안전과 그리고 브랜드 신뢰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글로벌 존재감을 굳히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전성을 앞세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 중인 주요 모델들이 미국 IIHS와 또 유럽 유로 엔캡 충돌 안전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안전한 차다라는 키워드가 소비자 사이에서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대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모델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IIHS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TSP 이상을 획득한 수준인데 이 수치는 토요타와 복스바겐을 앞서간 수치라고 하고요. 또 테슬라 또한 못 받은 등급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평가 기준이 계속해서 매년 거듭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돌 실험만 연간 3만 회 이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차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탑승자와 조수석 모두 괜찮을까?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목은 얼마나 다치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실험하면서 안전성을 키우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사실 전용 전기차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오닉 5, 기아 EV6, 그리고 제네시스 GV60까지 유럽 안전 테스트에서 전부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수천 회의 충돌 실험을 통해서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승객 보호에 철저히 집중되어 있는 철학이 결국에는 실제 세계 성과로 나온 것이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은 계속해서 이 안전성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을 필두로 한 전략은 숫자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 세계 전기차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도 계속해서 이 패권 전쟁을 해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이 어떤 위치를 보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 판매량이나 공급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모델 누적 판매는 지난달 기준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아이오닉 5만 해도 전 세계에 누적 41만 대 넘게 팔렸고요. EV6는 28만 대 이상 팔리면서 글로벌 전기차 톱티어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월에 10.5%였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요. 5월에는 1.1% 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합한 누적 점유율이 처음으로 11%를 넘어섰다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호재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뒤를 바짝 추격 중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BYD입니다. 지금 BYD가 무섭습니다. 이 글로벌 판매량을 올 상반기만 해도 214만 대를 기록하면서 현대차를 앞섰다고 하는데요. 6월에 특히 현대차를 제쳤고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BYD는 여전히 자국 내 판매 의존도가 76%에 달하고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 면에서는 아직 현대차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충분히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BYD가 지금 자국 외에도 유럽이나 동남아 그리고 심지어 한국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도 함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은 C걸입니다. 지금 출시 2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고요. 사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게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가성비 전기차다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낸다면 현대차와의 경쟁이 더욱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금 중국 BYD에 대한 위기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리스크가 더 존재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죠. 지금 이 점 때문에 전기차 산업과 뭐 배터리 산업이 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됐죠. 상하원 모두를 통과했는데 전기차 관련 세금 혜택이 2032년까지였는데 올해 9월까지로 종료가 됐습니다. 축소된 건데 계속해서 보조금도 축소되고 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축소되고 좀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좀 법안도 따라주지 못하는데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 또한 이전만큼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와 그리고 가격 전략 재조정이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지금 현대차가 북미와 유럽 쪽에서도 그리고 물론 동남아까지도 진출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IRA 대응용 전기차 전용 라인도 거의 완공 단계라고 하는데 악재가 이렇게 계속 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계속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지금 품질과 안전성이라는 명확한 무기를 앞세우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오고 있고요. 그 전략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과 또 미국의 법안, 중국 브랜드의 공세까지 이렇게 복잡한 위기 속에서 이제는 더 속도와 적응력도 빨리 갖춰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 글로벌 판도 속에서 현대차가 어떤 위치를 자리하고 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국내 기업은 바로 SKT입니다. 위약금 면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결국에 정부가 호용을 하게 됩니다. 위약금을 면제해라라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SKT는 국내 1위 통신사였습니다. 2,400만 가입자를 보유했는데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사건이 4월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심 해킹 사태죠. 이로 인해서 뭐 위약금 면제부터 고객 대탈출, 7천억의 보완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 4월에 발생을 했죠. 유심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무려 3년간 SKT 서버 28곳이 뚫려 있었다고 하고요. 또 9.8기가에 달하는 유심 관련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이 고객 인증과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였다라는 점에서 사태가 커진 것인데요. 이후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유심 무상 교체까지 내놓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태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통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암호화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계정 관리가 느슨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금 이탈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위약금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자, 이 발표 직후 SKT는 긴급 이사회를 열면서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24시 기준 SKT 가입자 중에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까지 통신사를 해지한 고객입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신규 가입자나 재약정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월 5일부터 위약금 환급 조회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15일부터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나오게 됐고요. 그날 오후 2시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SKT 주가는 출렁이게 됩니다. 지금 당시에 주가 하락폭이 마이너스 5.6% 정도 달했고요. 4월에 유심 해킹 보도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도 7천억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정부 개입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관망하자라는 입장 이렇게 두 개로 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입장이든 분명한 것은 지금 SKT 기업 자체의 실적과 이미지에 모두 치명타를 주게 된 사건인 것이죠. 자, 이 통신사 SKT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 이탈이 최대 500만 명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탈자는 5월에는 93만 명이고요. 6월에는 66만 명의 번호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긴 하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따지면 50만 명 정도가 한 달에 번호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5월에는 특히 KT가 반사 이익을 가져가게 됐다고 합니다. 6월에는 LG U+가 해당 이익을 받으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SKT도 사실 이렇게 고객이 빠져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가입기간 30년 이상 고객에게 온 가족 할인도 적용하고요. 또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현금까지 얹어주면서 계속해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격 때문에 6월에는 역으로 가입자 유입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4일 위약금 면제 종료 직전 주말에 최대 규모의 번호 이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적용이 되고요. 또 공시 지원금과 불법 리베이트 조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렴하게 단말기를 마련하고 손해 없이 SKT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T가 가입자가 줄고 이탈자도 일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귀를 전제로 한 순환 가입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본 것이지만요. 지금 브랜드 충성도가 이 3사 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통신 품질 차이도 이제 거의 모두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T 이탈자나 새로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요금이나 단말기 혜택이 통신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통신사는 고객을 놓치면 미래가 없습니다. SKT는 결국에는 통신사 사상 유례 없는 5천억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꺼내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8월 통신요금은 50% 자동 할인된다고 하고요. 8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를 50기가 정도 추가 지급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입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이 문제였던 만큼 보안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7천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밝혔고요. 최고 보안 인력을 영입하겠다라고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보안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영상 CEO는 직접 기자들 앞에서 단기 실적보다 장기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신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와 정부 조치에 대해서 증권가는 하지만 아직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T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지켜봐야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는 좀 분명하겠습니다. 이 SKT는 이제 통신사라는 틀을 넘어서 보안 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갖춰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